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26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고 참고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440만 명이며 최근 5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합계가 총 2,650만 명에 달하였다는 CNN 뉴스의 Another 4.4 million Americans filed for unemployment benefits last week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 국회가 4,840억 달러 경제 구제 법안을 새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네 번째 지원 법안으로서 누계 금액이 총 3조 달러에 달한다는 BBC 뉴스의 Congress passes $484 billion economic relief bill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 연준의 자산이 3월 이후 급증하고 특히 지난주에도 2천억 달러가 증가함으로써 자산 총액이 6조 6,20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는 로이터 통신의 US Fed balance sheet increases to record 6.2 trillion dollars입니다. 네, 오늘도 참고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전 상황표를 요청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Another 4.4 million Americans filed for unemployment benefits last week. CNN 비즈니스 보도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440만 명이며 최근 5주간의 신청자 누계가 2,65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2007년, 2009년의 경제위기 때의 5주간 최고의 5배에 달하고 현재 미국 경제활동 인구 레이버 포스의 16.2%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레이버 포스는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인구로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 중에 16.2%가 해고 또는 강제 휴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청자 분석을 보면 저소득 근로자,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계 근로자가 많다는 겁니다. 주별로 보면 하와이주의 경우 관광산업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의 26%가 신청하였다고 하네요. 켄타키와 미시건주의 경우에도 24%가 신청하였고요. 플로리다주의 경우 3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의 14%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불지급 사유를 보니까 25%는 부적격이고 나머지는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적격자 중에 적격자가 나올 소지도 크다고 하는군요. 한편 미국 의회는 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독립사업자, 그리고 자가 고용자,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치 시행을 위해서 각 주 정부가 컴퓨터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고 하네요. 향후 실업급여 청구 전망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피크 690만 명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실업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네, 두 번째 뉴스, Congress passes $484 billion economic relief bill. BBC 뉴스 보시죠. 네, 미 국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해서 4,840억 달러의 경제 지원 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네 번째 지원 법안이며 여태까지 지원 합계액이 총 3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4,840억 달러 자금의 용도를 보면은 소기업 지원과 병원 지원, 검사 확대로 나뉘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소기업의 임금 지급 보호 프로그램에 3,100억 달러를 주는 것입니다.
전번의 2조 달러 지원 금액 중에서 소기업 지원분이 3,490억 달러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 요청이 쇄도해서 결국은 백악관이 2,50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는데 의회는 오히려 이를 정액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힘든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병원에 대한 지원인데요. 750억 달러가 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 확대에, 검사 확대에 250억 달러가 배정되었군요. 그리고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미 의회는 사회적 거리를 둔 표결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신경전이 크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공화당의 상원 대표로 있는 맥코넬 의원이 초당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코넬 대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borrow money from future generations,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정부가 파산 선언하는 것을 돕겠다고 오히려 초당적인 발언을 하였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통 속에서 바르고 용기 있는 의원을 보는 느낌입니다. 한편 미 재무성은 대기업의 소기업 지원 자금 수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US Fed balance sheet increases to record 6.62 trillion dollar.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잔액이 총 6조 6,20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는 뉴스인데요. 요인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 때문이죠. 지난 3월 초에 벌써 기준금리를 2번씩이나 인하했죠. 현재 제로 금리입니다. 0 내지 0.25%죠. 그리고 각종 긴급 대출 자금을 방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채권과 회사채를 많이 사들였죠. 6조 6,2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30%에 해당합니다. 자산의 급증은 부채의 급증을 의미하는데 역시 중앙은행의 부채는 다름 아닌 통화 증가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페드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경제 위기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자산이 많이 늘었었는데 그 뒤로 그러나 그 이후 점차 자산 규모를 줄여왔었죠. 그러다 작년 9월 자산 시장에서의 그 크런치 현상이 일어나자 통화 공급을 늘리면서 자산 규모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되자 통화 공급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역으로 자산 규모도 확 늘어나는 거죠. 지난주에도 2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 상황에 따라서 자산의 추가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22일 현재 페드가 보유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채 보유가 3조 9,100억 불, 기업의 부동산 담보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가 1조 6,200억 불, 그리고 올해 새로 생겨난 외국중앙은행과의 그 스왑 라인에 4,097억 불이 들어갔네요. 한국은행도 2주 전에 이 통화 스왑 라인을 통해서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받아왔었죠. 다음으로 페드의 재할인 창구를 통한 대출이 337억 달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 주거래처에 대한 대출이 315억 달러,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 지원이 488억 달러가 있군요.
최근 다른 뉴스를 보니까 페드의 자산이 9조 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더군요. 네, 오늘도 참고로 후가 발표하는 COVID-19 시츄에이션 상황표를 보시죠. 오늘 제네바 시간 기준 5시, 우리 시간으로 12시경이 되겠죠. 현재 확진자 수가 272만 4,809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18만 7,847명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23.6%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26.3% 증가했군요. 아직도 20%, 일주일에 20% 넘게 확진이 되고 사망하는 것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으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확진자 수 86만 772명, 사망자 수 4만 4,063명으로 지난주 후반에는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걱정이죠. 브라질과 러시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한편 일본의 사망자, 발병자 수가 한국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통계는 후가 공식 발표하는 것 외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대체로 존스 홉킨스 통계가 좀 더 많더라고요. 네, 여기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발병 초기의 대응은 명백하게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의사나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초기 차단에 실패하였습니다. 초기 차단에 실패함으로써 급속 확산이 초래되었던 거죠. 그러나 초기 확산 이후의 대응은 아주 유효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는 세계 인류의 의약품, 검사 키트와 소독제가 있었다는 점, 여기에 세계 인류의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그동안 실력을 닦아온 방역체계 등 의료 시스템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의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러나 한편 정치인들의 바이러스 대응 능력, PR을 자주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초기 차단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오늘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정치, 경제 관료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이 팽배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로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집착, 대안의 제시보다는 실패한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정통 정치 경제 관료로서의 사명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그 점입니다. 독점적 정보력으로 재테크를 자행하는 행태, 이런 점은 국민 전체의 도덕성을 훼손하게 되죠. 세 번째는 퍼주기 민생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에 의한 경제정책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를 정치 선전 도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특히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급증은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설명해야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또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